자, 178페이지. 자, 양도 차선의 통사는 좀 넘어가고요. 자, 페이지 178페이지.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에 증여재산은 이월과세. 여기서부터 좀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뭐 공부했었죠? 양도소득세 공부했는데, 과세표준 공부했죠? 자, 양도소득 과세표준 어떻게 구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이거를 양도 차익이라 하죠. 자, 양도 차익에서 뭐 차감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면 얘를 뭐라고 하죠?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죠.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어서 이제 이런 과세표준을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특례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배우자 등 이월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고, 코가 이렇게. 자, 갑이요. 시가 6억짜리가 있고 취득가액 1억짜리가 있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양도하면? 병한테 6억에 양도하면 양도 차익이 얼마 정도가 생기죠? 양도 차익이 5억이 생기죠? 자, 양도 차익이 5억 정도 나오면 세금이 한 1억 5천 정도 나옵니다. 1억 5천 정도 세금을 5억 벌었으니까 1억 5천 정도 세금을 내면 되는데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살점이 뜨져나간 아픔입니다, 책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쓸모없던 배우자가 이제 쓸모가 있게 되는데, 자, 이 배우자한테 뭐 한다? 증여를 하죠. 그럼 증여세 안 내느냐? 증여세 내는데 다행히 배우자 증여 공제가 6억까지 배우자 증여 공제가 되거든요. 응? 그러면 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6억이죠. 그 취득 시기 언제죠? 증여 받은 때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배우자가 얼마에 양도하게 되면? 6억에 양도하면 양도가액이 6억이고 취득가액도 6억이니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된다? 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갑이 직접 양도하면 5억의 양도 차익이 생길 것이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하게 되면 뭐가 된다? 양도세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6억까지는 세금이 없을 수도 있는 아주 귀중한 가치가 배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년 내에 양도하면? 5년 내에 양도하면 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자, 만약에 갑과 을이 배우자 좀비속 관계인 경우에요. 갑과 을이 지금 어떤 관계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의 관계라고 한다면, 자, 이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이때 납세 의무자는 양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양도한 거예요. 아셨죠? 을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거라고요. 을이 저런 과세표준 계산 구조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 그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은 누구의 것으로 하겠다? 갑의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몇 년 이내에 양도하거든? 5년이에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든. 그 취득가액 및 취득 시기를 누구 것으로 하겠다? 갑의 것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5억이 생기는 거고, 이 양도 차익은 결국 갑이 냈어야 될 세금을 2월 해서 누가 내는 거다? 을이 내는 거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무슨 과세라고 한다? 이것을 2월 과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2월 과세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가 을인데 을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을의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누구의 취득식으로 계산하겠다? 갑의 취득식으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례입니다. 계산의 특례라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두 번째. 이때 혹시 기납부 증여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기납부 증여세가 있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시가가 만일 10억이다. 시가가 10억이라고 하면 이 증여공제 6억을 빼더라도 4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증여세 내야 되겠죠. 또 10억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니까, 6억이 아니라 10억이 되니까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됩니까? 9억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9억 안에는 이 4억의 증여세가 금액이 뭐가 돼 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중과세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10억을 증여하면 10억에 증여하고 10억에 양도하면 10억에서 6억을 빼더라도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10억에 대해서 양도가 되면 9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면 증여세와 양도세 간의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된다는 거 분명하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기납부 증여세는 분명히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는 이거 어떻게 공제한다? 이거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필요경비로 공제하겠다 함은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이에요? 불리한 규정이에요? 응? 여러분들 저번 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필요경비 항목 공부했었거든요. 물론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자, 뭐가 기억나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에 포함을 하지만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는다 했었어요. 맞죠? 네? 그랬을 때, 자, 기납부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겠대. 원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겠다 함은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납세자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예? 불리하죠. 네, 왜 불리하죠? 응? 뭔가 참여는 하고 싶은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하면 이게 차익이잖아요. 자, 그냥 여기다가 세율 20%라고 할게요. 세율 20%가 하면 이게 양도 세금이잖아요. 맞죠? 그러면들 1억을 필요경비가 높아지면 1억만큼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세금은 얼마 정도 줄어드는 거죠? 세율 20% 가정했다면 2천만 원만큼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억을 환급받을래요? 아니면 2천만 원을 환급받을래요? 1억을 환급받아야 되지. 1억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돌아오는 효과는 곱하기 세율 한 것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효과잖아요.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가 이중과세라고 한다면 기납부 증여세를 다 돌려줘야지. 돌려줘야 될 기납부 증여세를 무슨 공제하겠다? 필요경비로만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곱한 것만큼? 세율을 곱한 것만큼 나한테 돌아온 효과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제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된다? 필요경비로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돌아오는 실질적인 효과는 곱하기
세율한 것만큼만 나한테 돌아오는 효과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규정이 상당히 무서운 규정이다라는 거죠. 이중과세를 인정했으면 돌려줘야지. 돌려줘야 될 세금을 무엇으로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필요경비로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세자한테 너무나도 불리한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납부 증여세 필요경 공제할 것이고요. 자, 네 번째. 만약에 을이 납세금을 짐에 있어서 을이 납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갑도 연대 납세금을 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있죠? 연대 납세금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연대 납세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는 이런 연대 납세금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라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적용 배제예요. 여러분들 시험 출제 내는 교수들이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출문제를 앞으로 풀어보겠지만 이 기출문제 보시면 이 배우자 이월과세 등 이런 과세 특례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거의 요즘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78페이지, 179페이지 여기에 있는 그 과세 특례 부분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시험 문제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요즘에 트렌드인 부분이어가지고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적용 배제한데 왜 적용을 배제할까 봤더니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거야.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에 양도했는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뭐가 됐다면 소멸됐다면. 그러니까는 증여를 받고 뭐 했는데 양도를 했는데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가 뭐 함으로써 사망함으로써 부부관계가 혼인관계가 뭐가 됐다면 소멸됐다면 이월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다만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 시에는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증여받고 5년 내에 양도했는데 이런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고 양도할 당시에 양도하기 바로 전에 뭐 했다면 이혼을 했다면 이때는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증여 시점에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수용 등의 경우에는 5년을 몇 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합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정이잖아요. 지금 페이지 178페이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부득불 증여를 하고 나서 5년간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뭐가 되었어요? 수용이 되었는데 이런 수용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잖아요. 이런 법률 규정에 대해서 무작정 5년을 기다린다면 납세자가 너무나 큰 부담을 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용의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몇 년 이내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뭐가 된 것은 증여받은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결론을 얘기한다면 일반 부동산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률 행위적인 경우에는 5년을 판단하지만 법률 규정인 수용의 경우는 몇 년으로 판단한다? 2년으로 판단한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자, 우리 책에서는 3번으로 돼 있어요. 3번 보시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결정세액이 더 작은 경우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면 어떤 세금 내야 되죠? 의뢰,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이월과세를 적용한다면, 맞죠? 근데 이월과세를 적용한다면 누구의 취득가액이에요? 갑의 취득가액으로 이월과세를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죠?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뭐 내야 돼요? 의뢰 증여세 냈어야 되겠죠. 또한 의뢰 양도소득세 냈어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때 의뢰 양도세는 누구의 취득가액이에요? 에이, 의뢰 취득가액이겠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진짜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커.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이 더 큰 거야. 2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이 더 작어. 그럼 국가 입장에서 굳이 이러한 행위를 부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금 더 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증여세 내고 양도세를 내는 게 오히려 2월과세를 적용했을 때보다 세금이 더 크다면 국가 입장에서 이걸 부인할 필요가 없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갑과 을이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일 때, 갑과 을이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일 때 납세문제는 누가 진다? 을이 지고요. 그 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누구 걸로 이용하겠다? 갑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이용하겠다. 오케이? 이때 혹 기납부 증여세가 있다면 뭐 하겠다?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 오케이? 연대납세문 규정 있다 없다? 없고요. 자, 이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자, 취득 후 5년 이내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했는데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아. 그 이유가 왜요? 사망으로 인해서 뭐가 된 경우?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다만 이혼으로 소멸된 경우는 적용한다. 오케이? 자, 수용 등의 경우에는 5년의 규정을 몇 년으로? 2년으로 판단하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결정세액이 더 작다면, 맞죠?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이 오히려 더 크다면 뭐가 된다? 이때는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갑과 을이 배우자 좀비속 외의 특수관계자인 경우에요. 갑과 을이 배우자 및 좀비속 외에 뭐가 된다? 특수관계자. 그럴 수 있죠. 자, 다만 이때 요건이 있는데 이런 요건은 갑이 직접 양도했을 때 갑이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을의 무슨 세? 증여세. 을의 양도소득세보다도 더 크다면 이때는 그 계산을 갑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납세 의무자 주체가 틀려져 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이때 취득가의 취득식은 당연히 누구 거다? 갑의 것이고. 이때 기납부 증여세는 이거는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아예 증여로 보지 않아 버려요. 그럼들 얘가 무서워요? 얘가 무서워요? 누가 더 세죠? 세금의 부담이? 얘가 더 세지. 얘는 1억을 돌려주잖아 그래도. 얘는 1억을 돌려주는데 얘는 뭐예요? 1억을 필요경비에 공제하니까 얘가 오히려 좀 더 무서운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렇게. 연대납세모 이거는 반대로 있습니다. 갑이 져야 될 세금에 대해서 갑이 책임을 못 진다면 을도 납세모가 있다라는 거. 연대납세모가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뭐 적용 배제 만일 이게 더 크다면 당연히 이걸로 하겠죠. 응?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게 이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99.9% 나올 겁니다. 99.9%. 응?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페이지 178페이지하고 179페이지까지 이 서로 두 가지를 완벽하게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자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증여받은 자산 몇 년 이내 양도했을 때? 증여받은 자산 5년 이내 양도했을 때 문제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 증여자와 수중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인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배우자 좀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납세 의무의 주체가 틀려지고요. 납세 의무 주체가 틀려지는 것에 따른 취득가액 취득 시기, 그 다음에 기납부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 규정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아셨죠?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79페이지 고가 매입 및 저가 양도의 경우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자, 볼게요.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인데요. 여러분들,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보면 요건이 있어요, 요건.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여야 되고요.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가 돼야 돼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해야 되고 조세의 부담이 어떻게 된다? 부당히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봐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특수 관계자의 관계죠. 특수 관계자의 거래인데 증여하고 나서 양도했더니 본인이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보다도 더 뭐가 됐다? 줄어들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는 부당 행위로 인한 그 계산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행위를 부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법률 행위, 개인적인 어떤 법률 행위를 세법에서 어떻게 그 법률 행위를 부인하겠어? 세법에서 부인할 수 있는 건 뭘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을 부인하는 거예요. 계산. 당신이 증여하고 당신이 양도했던 그 계산을 부인하고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도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것 말고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뭐가 있지? 예? 저가 양도가 있겠죠. 또 하나는 고가 양수 있겠죠.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다운계약. 이거 업계약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저가와 여기서 고가는 얼마만큼 싸게 팔아야, 얼마만큼 비싸게 팔아야 저가 고가가 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는, 자, 저가다 고가의 차이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에요. 얼마? 시가의 5%와 3억. 둘 중에 작은 금액보다 이게 크다면 이거는 부당한 행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시가 8억이에요. 시가 8억이면 8억을 무조건 8억에 사고 팔 수는 없죠. 애누리도 있을 거고 좀 더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예? 마이너스 5% 플러스 5%죠. 8억에 5%면 얼마예요? 4천이 4천.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7억 6천. 이건 얼마죠? 8억 4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는 정상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7억 8천에 팔았어요.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이거를 8억 1천에 샀어요. 인정해요, 안 해요? 이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서 파는 것을 뭐라고 하고? 저가 양도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서 사오는 것을 고가 양수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7억이 취득했어요. 범위를 벗어나서 거래됐다. 아이고 7억이 양도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7억으로 계산했겠죠. 이해하셨죠?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이걸 7억으로 보지 않고 얼마로 보겠다? 8억으로 보겠다. 8억의 양도가액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이걸 9억에 샀어요. 9억이 취득했다고 신고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팔 때 양도가액에서 빼는 금액을 9억으로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정상가액을 벗어나는 가액은 얼마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8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이해하셨죠? 부당행위 부인이 아니라 부당행위로 인한 계산을 부인하겠다는 거야. 당신의 매매 행위를, 당신의 취득 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지. 아셨죠? 뭐를 부인하겠다는 거다? 계산을 부인하겠다는 거야. 계산을. 그러면 이런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결과는 뭐냐? 결과는 그 양도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본다는 거야. 시가로 모아서 계산을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걸 뭐라고 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가 나오거든. 시가 정해놓고 무조건 뭐 해라? 정상가액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정상가액 정해놓아서 이것보다 싸게 팔면 저가, 이것보다 비싸게 사오면 고가. 이 안의 거래는 인정. 아셨죠? 이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 하고 분명히 또 나옵니다. 아셨죠? 분명히 또 나와요. 그래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라는 거. 그러면 좋아. 그러면 시가의 5%인 줄 알겠어. 시가의 5%인 줄 알겠는데 3억의 규정은 뭐지? 라는 거예요. 3억의 규정이 뭘까? 뭐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1000억의 5%면 50억이에요. 맞죠? 1000억의 5%면 50억이야. 아니 50억을 싸게 팔어? 50억을 비싸게 사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비율로만 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절대액이 3억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야. 시가와 대가의 절대액이 3억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들 시가의 5%가 3억이 되는 기준이 얼마일까요? 60억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60억 이하의 거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5%. 60억이 넘어가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억.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상가액을 구할 때. 오케이? 그러니까 100억이야. 시가가 100억이야. 시가가 100억이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하면 돼요? 3억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시가가 10억이에요. 60억 이하잖아요.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5% 하면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네. 그 뜻이에요. 시가 5%하고 3억.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형평을 생각할 때 나도 10만 원 냈으니 너도 10만 원 내. 나도 10% 냈으니 너도 10% 내. 라고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맞죠? 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좋지 않은 게 이재용 씨도 10% 내야 되고 나도 10% 내야 되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헌금 내는 11금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부자도 10% 나도 10%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비율로서만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페이지 180페이지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이 있어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여러분들 고가주택은 몇 억 초과주택이에요? 예? 9억 초과주택이 실지거래 9억 초과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죠. 그럼들 9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이걸 8억 9천에 파는 게 유리해요? 9억 1천에 파는 게 유리해요? 예? 9억
1000에 팔면 8억 9천? 9억 7천. 바보같이 2천만 원 더 받아야 되는데 8억 9천 받으면 손해잖아요. 응? 그러면 지금 생각한 게 9억 넘어가 버리면은 다 과세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9억까지는 뭐 해줘야 되고 비과세해야 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요. 양도가액이 12억이야. 취득가액 등이 8억이에요. 양도차익이 4억이죠.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면 어떻게 되죠? 비과세될 부분이 있고 과세되는 부분은 나눌 수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2억 중 9억까지는 비과세 해줘야 되겠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양도차익을 구할 때도 8억이 12억 중에서 9억까지는 뭐가 되고 비과세되는 부분의 취득가액이 되겠고 오케이? 8억 중에서 얼마만큼? 12분의 3 한 것만큼은 과세되는 부분의 취득가액이어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얼마예요? 2억이고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가 된다? 1억이 돼야 되겠지. 3억에 대한 양도차익은 얼마라고요? 1억이라고요. 계산하는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비과세해야 돼? 9억까지는 비과세해야 된다고. 논리적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봐봐요. 우리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잖아요. 산식 보이시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자 양도차익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몇 억 뺀 거? 9억을 뺀 거 하니까 잔여인 얼마가 된다? 1억이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을 과세했다면 여러분들 12억 중에서 9억까지는 뭐가 돼야 돼요? 비과세해야 되겠죠. 그러면 과세된 부분 얼마예요? 3억이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양도 차익을 구하겠죠. 우리 액수 구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양도가액이 12억일 때 양도차익이 4억이었어. 내가 12억 중에서 12억을 받았는데 12억 중에서 4억이 양도차익이었대. 그러면 3억 중에서 양도차익이 될 부분이 얼마인지 이거 비율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12대 4는 3대 X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1차 방정식만 하면 돼. 1차 방정식. 우리 세법의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1차 방정식 넘어가는 문제가 없어. 1차 방정식만 알면 돼요. 아셨죠? 1차 방정식 푸는 방법 아시죠? 그 유명한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12x는 얼마예요? 12. x는 1억이 되는 거. 똑같이 나오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거 y 나왔어요. y를 구하시오. 어?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y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2대 8은 3대 y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얼마나 돼요? 12y는 24, y는 당연히 2억이 나오겠지. 오케이? 예.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매독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페이지 181페이지. 양도소득 납부세액 계산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 그래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양도소득 납부세액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했죠?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세율을 공부하는 거예요. 세율. 자, 세율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양도세 과세 대상은 뭐가 있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 세율은 공부했었어요. 자, 일반적인 경우 세율은 원칙적으로 6에서 40%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 누진 세율. 다만 예외적으로 미등기 1년 미만 2년 미만요 40이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뭐예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등기되고 2년 이상이어야 되죠. 2년 미만의 반대는 3년 이상이 아니죠. 2년 미만의 반대는 2년 이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세를 최소화하고 싶어요. 그럼 적어도 몇 년 이상 보유해라. 무조건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하지 못한 채 양도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셨죠? 예, 무조건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자, 기타 자산은요. 기타 자산은 무조건 6에서 몇 프로다? 40%. 그래서 이 기타 자산 6에서 4%인데 뭐에 관계없이 등기 불문, 뭐 불문? 보유기간 불문이에요. 등기 불문, 보유기간 불문이에요. 이렇게. 주식, 여러분들 그냥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그 외 모든 주식은 20%, 대주가 1년 미만 보유했으면 30%, 그냥 이렇게.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본 20%다. 네? 중소기업의 소액주주만큼 몇 프로다? 10%다.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했으면 몇 프로다? 30%. 그 외 모든 주식 몇 프로? 20%. 파생 상품 몇 프로? 20%. 오케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주택 및 입주권일 때는 몇 프로예요? 6에서 40%죠. 자, 미등기일 때 몇 프로예요? 70%예요. 1년 미만일 때면 40입니다. 그러면 주택 및 입주권으로서 주택이나 입주권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어떻게 하면 돼요? 주택 및 입주권의 누진세율은 먼저 등기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몇 년 이상이지? 예? 그렇지. 1년 이상이죠. 2년 이상. 응?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택 및 입주권일 때는
주택민주권자는 일반적인 양도세 세율보다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훨씬 더 완화된 거죠. 주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시켜주겠다라고 있는 입장인 거죠. 오케이? 네. 다만, 여러분들, 비사업용 토지예요. 그래서 이 지방에는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 꽤 있잖아요. 혹시 주위에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세금이 많아요.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얼마냐면 자 16%에서 50%로 고쳐주세요. 개정되기 전에 나와서 16에서 몇 프로다? 50%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번 돈에 얼마를 내야 돼요? 반을 내야 돼, 반을. 맞죠? 자, 미는 게 얼마예요? 70이에요. 1년 미만 50이고요. 2년 미만은 4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뭐죠? 등기되고 몇 년 이상이어야 돼요? 2년 이상이어야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 181페이지 이 경우 밑줄짝 별표짝 이 경우 박스 위에 찾으셨습니까?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이 해당될 때는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뭔 것을 한다? 큰 것을. 항상 얘기하지만 세율이 둘 이상 정할 때는 어떤 세율 정한다? 큰 거, 높은 세율 정한다는 거. 자,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데 저는? 나만 이상하네. 보시면 뭐가 이상하냐면 2년 이상이면 50%인데 2년 미만이면 40%예요. 아니,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간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더 손해겠다, 맞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무조건 40% 적용하는 게 아니라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뭐 한다? 이거 비교과세 하겠다라는 거야. 비교과세 하여 무슨 세금을 한다? 큰 세액으로 한다. 그래야 될 이유 아시겠죠?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 자, 페이지 183페이지 기간의 계산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율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보시면 기간의 계산인데 이 기간의 계산을 보면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아니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기간 계산이 왜 필요하지? 기간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예? 첫 번째 장특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할 때 보유기간 계산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 뭐 할 때? 세율 적용할 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간의 계산이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예요? 취득일서부터 양도일까지잖아요. 자, 다른 건 다 안 맞는데 특례가 있어요. 하나는 상속재산일 거하고 또 하나는 배우자 등 무슨 과세일 때 하고 이월과세일 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자산 몇 년 이내 양도했을 때? 5년 이내 양도했을 때 그 취득시기 언제 간다고 했어요?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서부터 양도일까지 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상속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할 때만큼은 세율.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은 언제가 된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서부터 양도일까지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 보세요. 피상속인의 취득일, 상속개시일, 양도일이에요. 여기가 10원이었고 여기가 70원이었고 여기가 100원이었대요. 자, 그러면 얘가 1개월 보유했고 여기서 8개월 보유했어요. 여기서 1년 1개월 보유했고요. 여기서 8개월 보유했어요. 3년 1개월 보유했고 8개월 보유했다. 자, 그러면 이 100원의 양도된 자산의 취득가가 얼마죠? 100원이에요? 70원이에요? 예? 70원이에요? 예?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10원은 바뀌지. 70원이에요? 10원이에요? 분필 날라가기 전에. 당연히 70원이지. 왜? 그렇지. 70원까지는 상속세, 네.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중과세 되잖아요. 이해하겠죠? 양도 차익은 여기에 대해서만 양도세 내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취득가가 얼마예요? 70원이요. 그럼 양도 차익이 30원이 생겼으니 이때 세율은 얼마죠? 세율을 정할 때는 무조건 상속 개시로 한다면 무조건 다 50% 되겠다, 맞죠? 뭐 할 때만큼은 세율. 세율을 정할 때만큼은 요거 더해져라. 뭐 할 때만큼은 세율만. 그래야지 상속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겠지. 뭐 할 때만요? 세율할 때만. 여기 얼마예요? 50이죠. 합쳐도 여기 40이죠. 합쳐서 2년 미만이니까. 여기는 6에서 40% 되겠죠. 2년 이상이니까. 아셨죠? 맨날 이해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마이크 날아가기 전에. 안 되지. 왜? 상속 개시일이니까.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일이야. 뭐 할 때만. 세율 적용할 때만 피상속인의 취득일이다. 아셨죠? 이렇게. 오케이? 이 정도.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184페이지 미등기, 너무 좀 쉬었지 않은 거 여기서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 볼게요. 자, 미등기 양도란 등기를 하지 않으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분양권 전매는 미등기 전매예요, 아니에요?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미등기 전매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그렇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란 등기를 해야 될 물건을 등기하지 않고 넘기는 게 미등기 전매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등기되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무조건 미등기 양도를 보는 것은 안 됩니다. 아시죠? 분양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미등기 양도 시 불이익이 뭐가 있어요? 미등기 양도 시 불이익이 비과세가 배제가 되고 감면 배제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특이나 기본공제 안 되고 세율은 70%죠.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할 때 3%가 아니라 몇 프로 적용한다? 0.3% 적용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미등기 양도시 과세표준은 양도 차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예? 미등기 양도시 과세표준은 양도 차익의 금액으로 한다. OX? 5죠. 자, 과표 구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이 되죠? 맞죠? 양도 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 안 하죠?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죠? 그럼 양도소득 과표는 얼마가 된다? 양도 차익의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장특이나 기본공제를 안 하니까 장기부의 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과세표준 금액은 그냥 무슨 금액으로 하면 돼요? 양도 차익의 금액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들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미등기 양도래도 뭐는 공제해준다? 필요경비는 공제해주는 거예요. 필요경비가 배제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셨죠? 미등기 양도랄지라도 뭐는 공제해준다? 필요경비는 공제해준다. 다만 필요경비를 필요경비 계산 공제할 때는 3%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 적용한다? 0.3% 적용한다는 거. 오케이? 다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건 거의 3번에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자,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의 교환 및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는 뭘로 보지 않겠다?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 그럼들 농지는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더라도 본인이 8년 이상 작용을 했거나 이렇게 농지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 요건을 만족했다면 그게 미등기 상태로 양도된 경우랄지라도 뭘로 보지 않겠다?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을 것이며 뭐 적용해주겠다?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왜 등기가 불가능했지? 왜 취득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뭐가 있었을까?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무슨 조건이에요? 장기 할부 조건. 우리 시험에 단기 할부 조건 그러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있을 수 있었고요. 아셨죠? 두 번째, 법률의 규정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뭐가 있었냐라고 찾아보니까 그런 실제 사례는 없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도대체 그런 경우가 언제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례는 좀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렇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법률의 규정 등에 있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무엇인 경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있었죠? 여러분들 결론을 얘기하면 보세요. 무허가 건물은 무조건 미등기 양도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 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허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등기가 나오겠어. 오케이? 그런데 그 무허가 건물이 1세대 1주택이야. 그러면 미등기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고 뭐 적용해주겠다? 비과세 적용해주겠다는. 대표적으로 어떤 집들이에요? 판자촌이겠지. 판자촌들은 당연히 무허가예요. 당연히 미등기 양도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게 무슨 조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뭐 해주겠다? 비과세 적용해주겠다라는 거. 오케이? 나머지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좀 쉬었다가 양도세 납세 절차 들어갑니다.